제가 발표할 일이 있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두 분의 특보, 원내대표 특보를 발표를 합니다. 두 분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했습니다만 호남 특보 두 분을 오늘 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가 지난번 광주의 당선자 워크숍에서 호남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호남을 원내에서 쭉 챙기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실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주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우리 신정훈 전 의원과 또 전주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던 김성주 전 의원 두 분을 호남 특보로 오늘 지명을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와 호남의 직접 소통의 통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현역 의원 시절에 우수원으로 선정되면서 상당히 그 의정 능력과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일각에서 호남 정치 하는데 진정한 호남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다. 앞으로 이 두 분이야말로 호남의 미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 두 분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드려서 비록 원외의 신분이지만 호남 특보를 맡아서 호남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소통의 가교가 되주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주요 현안에 있어서 이 두 분과 함께 더불어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앞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신정훈 후보님이 먼저 인사 말씀 한마디 강호를 한번 호남이 우리 민주당에 이렇게 아픈 총선 결과를 줬지만요, 바람을 타들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호남 민심의 어떤 이 민주당과의 통로 역할도 하고 또 호남 정치의 새로운 변화에 우리 민주당의 역할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 딱 보니까 백수 열흘째인데요. 호남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 중요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주신 지도부, 특히 유상호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지역 이익 다툼의 정치를 저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해야지 이 정치적으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다투는 정치는 저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호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속의 호남, 또 호남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와 또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을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장을 책임지는 그런 원내 제1당으로서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서 통 큰 양보를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더 가져갔느냐 덜 가져갔느냐는 식으로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야인들 소중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분야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상임위가 더 알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봉사와 헌신이라는 자세로 우리가 다 같이 20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만들자. 저는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고요. 정상적으로 모두 구성이 되면 6월 국회부터 상임위를 최대한 빨리 소집을 해서
그동안 총선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많은 민생 현안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를 보았습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이른바 서별관 회의라는 이름의 회의를 통해서 최경환, 안종범, 임종용 등 3인이 모인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지금 조선산업의 부실, 그래서 수많은 실직자들의 실직, 또 엄청난 재원을 틀어보야 하는 이 구조적 부실이 결국은 이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엄청난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구조조정의 전 과정이 그 몇 년 전에 어떤 과정에서 이거 시작되었고 어떻게 은폐되었으며 어떻게 연장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실직이라는 아픔과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이 사안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왜 제때 정책적 대처를 못했는지, 또 어떤 간치금융적 이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을 파악해야만 고통 분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최경환, 안종범, 임종용 이 세 분은 이 서별관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대책이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을 논의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 중에 4대 부담 요인으로 하나가 통신비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핸드폰을 구입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 상당수 거의 2, 3위 안에 드는 높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바로 이런 왜곡된 통신시장,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만약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뀌고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왜 그렇게 막대한 통신비를 부담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공짜폰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상술에 휘말려서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의 제도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변재일 정책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그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 계획과 국회의원의 자본합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왜 기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느냐는 원인 분석이 전제되지 않았다. 또 이렇게 기업이 부실하게 된 책임 소재도 밝혀지지 않았다. 또 이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하는 구조조정이 목적지가 무엇이다, 목표가 무엇이다, 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한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는 구조조정의 핵심인 국채은행의 자본합승 방안에 대해서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 불법이냐 편법이냐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대책이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가 기본적으로 부시의 정확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현재 조선 사람이 위기라는데, 해운 사람이 위기라는데 그 실태가 어떤가를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대주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어떻게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냐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셋째, 주채권은행은 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느냐. 주채권은행은 해당 구조조정의 기업에 못지않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왜 이것을 방치했는가. 왜 비공식 기구인 청와대 서발관회의는 어떻게 이 과정에 작용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시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시를 키운 국채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총초유재원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상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하는 당일입니다. 당일 홍기태 전 산업은행장이 서별관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분이죠.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홍기태 전 산업은행장은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회에서도 큰 소리를 쳤던 실세입니다.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정부 당국에서는 이 홍기택 전 청장의 말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위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실상으로 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채은행 자본 확충 방안은 공적 부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적인 부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책임증을 기본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별관 회의에서의 납부 지시와 금융당국의 부실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등이 엄정히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부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아무리 서별관 회의의 지시가 있다 할지라도 산업은행은 현재 사태를 키워온 데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대우해양조선에 준하는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하면서 총선까지 미뤄온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현재 이렇게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뒤를 미루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면서 절차를 무시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하다는 미명하에서 뒤에 숨지 말고 투명한 구조조정 대책을 밝히고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가장 시급한 민원으로 되어 있는 민생문제로 되어 있는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이제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야정이 함께 만난 지난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누리과정 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정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정부 당국의 확인해 본 바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점검회의는 그 의미 자체가 시급한 민생 해결이요 경제 살리기인 만큼 누리과정 해결이 여야정이 만난 이 회의의 첫 번째 성과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협치의 정치가 될 것인가를 정부 당국에서도 실질적인 증거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있을 2차 민생경제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안의 제시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안에 대해서 송기현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을 송기현 의원입니다. 어버이 연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연합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는 지금도 조금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TF의 진상규명 노력에 검찰은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회 일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TF는 15일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연합 사건은 국가 최고기관과 최고 경제권력이 연루된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한 중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수사 자체는 간단한 사건입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심판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담겨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검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어버이 연합 사건 외에도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정은호 법조비리 사건까지 검찰의 명리 달린 분차냐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법을 적용해서 검찰 권한의 사명을 다해주길 바랍니다.